정호영 후보자는 일단 정면 돌파를 택했지요. 어제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위법 행위나 부당한 팩트가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당한 팩트, 부정의 팩트, 윤석열 당선인과 표현이 좀 비슷한 것 같지요. 어제 해명 장면부터 보시죠. 가능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은 위법적 행위라든지 부당한 그런 팩트가 없음을 이제 제가 소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또 예전에 병원장이 될 때 2번의 인사검증을 또 혹독하게 받았었고 해서 또 그리고 그 뒤에 또 지나왔던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법한 행위나 그런 부당한 팩트에 부당한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인수위의 연락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자 어제 해명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신성모 의원 어제 해명하는 것 들어보셨죠? 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수긍이 가든가요? 저는 몇 가지는 수긍이 되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대목이잖아요. 딸이 왜 딸이 그러니까 저 지인 교수가 예. 결국 만점을 준 3명이서 왜 만점을 줬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쭉 체크를 해보니까 당일날 면접위원들이 나오고 따라서 면접위원은 수험생의 이름 외에는 아버지의 직업과 주소도 다 가리고 이름 외에는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호영 후보자의 딸인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간다는 대목. 또한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는 설명했지만 그 교수들 가는 교수들한테 내 딸이 시험에 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전혀 안 했다. 양심상 알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 봐서는 적어도 정호영 후보자의 딸을 시험에 보는 상태 모르는 상태에서 점수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하죠.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이따가 한번 우리가 네. 아들 논문, 병역, 또 그래, 딸 의혹 이런 게 있으니까 그때 짚어보기로 하고 네. 신성범 의원께서 어저께 기자회견을 보니까 말하는 표정이라든지 당당한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수긍이 갔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해명을 들어보고 이 정도면 믿을 만하다 그랬는지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둘 다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저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자신감이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정서법 위반이라는 거 외에 특별하게 위법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건 아니냐. 물론 상식적인 의문, 자연스러운 의혹 제기는 아버지가 병원장 내지는 부원장 하고 있을 때 왜 하필이면 그리 갔느냐는 의문 제기는 자연스럽겠습니다만 적어도 위법 문제는 아빠 찬스는 아닌 것 같다는 나름의 저는 심정을 형성합니다. 예, 그래요. 박진영 교수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왜 저분이 저렇게 참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저분의 자신감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과의 사적 관계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적으로 친분 관계 외에 이분이 왜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됐는지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분이 이제 현장의 의사하고 병원장이신데 보건복지부 일 중에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 일이 훨씬 더 정책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되는 일들은 생각보다 그 정책 분야에서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원장 하셨다는 분이 보건복지, 사회복지 정책을 그렇게 많이 할까? 이런 의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국민적인 의문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입학 문제, 그다음에 병역 문제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데도 저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당당한 모습.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 저는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사적 관계에서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권력을 가진 분들의 임명권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적임자가 아니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후보자 자녀를 둘러싼 이런 의혹들을 해명하는
그런 자리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본 소감은 어떠셨는지요? 제대로 저는 답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꼭 왜 아버지 병원에 편입학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아버지의 동료 교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술 점수라든가 점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해명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뭐 조국 장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의혹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수사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국 장관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되지 않은 것 같다. 박진영 교수는 그렇게 보셨고요. 자,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일단 본인이 수사를 받겠다고까지 했으니 청문회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검증을 했는데 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했지만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 후보자 회견을 본 이후에 예. 당선인의 반응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별다른 말씀은 따로 없으셨고요. 차분하게 이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시고 무엇보다도 어제 그 회견을 통해서 정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본인께서 모든 것을 열고 확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죠. 교육부 감사, 그다음에 병원 재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까지 스스로 의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검증의 시간은 이제 국회 청문회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청문회 자리라는 그 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합한 적임자인지 그것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증 단계에서 이런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았습니다. 다만 그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과연 그 다시 한번 팩트로서 확실하게 검증될 수 있는지를 이제 인사청문회나 또 언론의 검증 등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봤고 물론 저희가 1차적으로 검증은 다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비교적 그 대상이 되는 뭐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평판조회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렇게 그 떨어지는 분들이 막 그러한 그 하나의 활동을 하는 그러한 쪽은 그렇게 막 심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청문회를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당선인 측의 입장입니다. 김두수 총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문회를 그래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그 민주헌법에서 장관 청문회 도중에 압수수색이 된 유일한 예가 조국 장관이었거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 여기에서는 압수수색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신만만하게 청문회까지 가보겠다는 게 기본적인 바탕인 것 같고요. 압수수색이 없는 가운데 과연 어떻게 팩트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팩트 확인이라는 거는 아주 구체적 압수수색의 증거물이 나오지 않은 날 그냥 공방에 불과한데 과거에 우리 청문회가 그래도 이 역할을 했던 거는 국회의원들이 오랜 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해서 준비를 해서 그 공방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 또 거기에 언론이 거기에 또 그 조사도 참여해서 언론들이 또 사실 확인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 사실관계만 일단 해명한 행태라서요. 좀 더 지금 현재 여당의 어떤 그 국회의원들의 준비와 언론들의 어떤 이렇게 샅샅이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는요. 일단 저는 그 어제였죠. 그 정호영 그 후보자의 해명이 납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병원장인데 그 아이들이 그것도 딸과 아들이 순차적으로 의대에 편입했다. 그 자체만으로 사실 불공정성이 있다는 것이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 불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의 문제가 아니고 이해 충돌의 문제거든요. 내가 병원장인데 내가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그런 영향력이 전혀 행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돼야 불공정성이 그 추정되고 그 멸각이 되는 건데 과연 그랬나? 제가 찾아보니까 경북대에 시험관 제척 시스템이라는 게 있대요. 예. 그게 뭐냐면은 수험생과 관련이 있으면 교수가 시험관으로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런데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는데 아버지가 병원장, 부원장인데 그 아버지하고 관련이 없는 교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시험관으로 들어간 거는 아닌데.
아니 아버지가 다 후배나 제자들이나 그럴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북대 의대 교수 80%가 경북대 동문들이라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 애들이 이제 뭐 오면 제가 대학 교수할 때 만약에 그러면 아무래도 더 팔이 안으로 굽는 건데 결국은 어제 그 정 후보자의 해명은 전혀 그런 불공정성에 대한 추정을 번복시키지 못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정호영 후보자가 적극적인 해명을 했지만 의혹이 전혀 수그러들거나 뭐 사그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그러면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정호영 후보자 특히 자녀 문제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들 문제. 의대 편입과 관련해서 혹시 특혜가 없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의혹입니다. 의대를 편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전원을 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의과대학으로 편입하는 건데 경북대 의대로 편입을 한 겁니다. 당시에 정호영 후보자가 병원장 또는 부원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부분인데 그 특별 전형 규정 안에 경북대를 나오거나 또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 출신자에 한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요강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을 나왔거나 그 지역에 있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그 편입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정호영 후보자는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 이거는 교육부가 권고한 사항이다라고 한 건데, 자, 그 부분이 지금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논문에 공저자로 아들이 이름이 올라 있는데 이 논문 공저도 그동안에 좀 말들이 많았죠. 그런데 KCI급이라는 상당히 좀 비중이 있는 그런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등재된 논문에 학부 학생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학부생이 그 공저가 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같이 논문을 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도 아니고 학부생이 이렇게 쓴 것 혹시 이것은 무슨 좀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병역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병역 문제 관련된 것을 한번 보실까요? 대학 재학 중일 때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현역 입영 대상자였습니다. 그랬는데 4년 뒤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그때 허리가 아프다라고 해서 4급 판정,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그 판정을 받을 때 제시했던 근거가 병무용 진단서라고 허리에 협착증이 있어서 현역 입영할 수 없다라는 진단서를 발급을 해줬는데 그 발급을 해준 병원이 바로 경북대 병원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또 뭔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의심하는 쪽에서는 허리가 이렇게 척추협착으로 나와서 입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면 정말 많은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 그 4년 동안에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 등으로 해서 치료를 받은 기록도 별로 없고 병원에 치료비로 쓴 게 전부 15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허리가 아프다는데 저렇게 치료도 안 받고 살았을까? 그런데 뭐 약을 먹고 속쓰림이 있어서 진통제로 관리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그 해명이 또 받아들여질지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허리가 아프다는 아들이 또 사회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사회봉사활동도 상당한 시간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환자 이송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허리 아픈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 딸과 관련해서도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역시 딸도 경북대 병원에 경북대 의대에 또 편입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구술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만점을 받았습니다. 만점 받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 만점을 준 시험관은 논문 공저,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와 함께 논문을 썼던 교수들이 있었고 그 교수가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과연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호영 후보자는 그 시험관은 미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추첨을 통해서 막 임의로 배정하기 때문에 누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전혀 청탁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해명을 합니다만은, 자, 이런 해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들 논문과 관련해서 어제 정호영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죠. 아들이 논문 작성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지도 교수님과 진로 상담을 하던 중 논문 작성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교수님은 전공 소양과 외국어 실력 등으로 판단하여 논문 작성에 참여시켰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논문 작성을 위해 주로 필요한 자료의 검색과 외국 자료 번역과 편집을 담당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3, 제4의 공저자로 등재되었습니다. 공과대학에서는 특성상 학부생이 논문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런 사례가 유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공대 교수인 지도 교수님과 저는 친분 관계가 없었으며 교수님은 저와 아들의 관계도 몰랐습니다. 물론 연구 참여에 대한 어떠한 청탁도 없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저 해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논문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교수라고 하면 어떤 학생한테 논문 공저자로 하겠느냐. 학부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학원에 내 밑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 계속할 학생한테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의대 간다라고 한 학생한테 저런 기회를 줬는지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아들 논문 중에 하나가 제3저자로 아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그 중국인이 쓴 석사 논문과 영문 석사 논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 아니냐. 뭐 도표나 그림이 15개가 뭐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중국인 학생하고 그 아들의 지도 교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논문인가? 그다음에 저 논문이 그때 이제 사용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대 편입할 때. 그러면 만약에 저게 부정 서류로 된다라고 하면 편입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계속 우리가 조민 관련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정한 서류를 제출하면은 그 입학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비슷한 케이스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 후보자가 해명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교수와 친분이 있고 뭐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논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두수 총장 의견 들어볼까요? 예, 뭐 여기 논문에 이제 참여한 과정이나 또 그 관계, 그러니까 지도 교수와 이 정호영 후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나름의 뭐 해명을 했는데요. 사실 뭐 친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는 없는 문제라서 일단 그 후보자의 해명을 믿는다고 이렇게 보고요. 이런 논문에 학부생이 참여하는 과정이 좀 이례적이고 과거에 우리 조국 장관 때도 봤지만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넓은 범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압박 찬스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불법이다가 아니라 합법적 영역에서 갖는 일종의 불공정성.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열려 있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뭐 봉사활동도 뭐도 이렇게 다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또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제한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거나 좀 뭐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데 이제 그런 구체적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름의 해명은 가능하지만 이 전반에 깔려 있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뭔가 기울어져 있는 누군가의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그 구조 속에서 그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박진영 교수, 우리가 항상 이례적이다라고 하는데 이례적일수록 항상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이례적일수록 더 해명이 확실해야죠.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국 장관 때 나왔던 이야기가 거의 유사합니다. 조국 장관 때도 이 대학생 신분으로서 논문에 참여했다. 그게 이례적이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정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보면요. 이 논문 관련해서 논문이 문제가 있다면은 논문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은 그 과정들이 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면은 인적 네트워크를 위한 활용된 측면이 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의 수준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논문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논문에 대해서 저는 지금 뭐 이 흔히 하는 수사라든가 또 교육부 차원에서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하게 된다면은 그 인적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왜 이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었는가, 저는 이런 부분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교육부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성범 의원, 저 논문이 편입학 과정에서 주요 활동 경력으로 제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논문이 아니었다면 또 편입학에 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이 돋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데 저는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아들이 지도교수와 진로 상담을 경북대학교 공과대학을 다니면서 공대 교수하고 진로 상담을 하다가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논문 작성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학부생을 끼워줬다는 거고, 아버지와 관계는 몰랐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학부생이 끼어든 게 전혀 이상하지는 않다. KCI 논문 2편에 3저자, 4저자 됐으니까.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이었던 지역인재 특별재능 같은 경우는 조심스러운 대목이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 전제 자체가 저는 의심 자체가 잘못돼서 가는 높다고 봐요. 이거는 교육부 권고사항, 교육부가 왜 권고를 했냐면 대구시에서 요청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역 인재 때문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인데 왜 지역 인재가 못 들어가느냐. 그래서 2018년에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차분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정황적으로 보면 모든 게 저럴 수 있냐라고 하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또 하나 개연성들이 다 그럴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차분해진다고 보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예요. 예. 자, 논문 관련된 의혹을 살펴봤고 병역 관련도 있습니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정호영 후보자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가 의료기관을 만약에 지정해주면 그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서 결백함을 입증해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국회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학 재학 중이었던 2013년에 왼쪽 다리가 몹시 불편해서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MRI를 촬영해 보니 척추 협착증 소견이 나왔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 의사가 정확한 판정을 위해 현장에서 다시 CT 촬영을 하였습니다. 판정 의사는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4급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이렇게 4급 보충력 판정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으며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그 의료기관에서 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교수, 2013년이면 벌써 이제 9년 전인데 지금 검사 진단을 하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모르죠. 뭐 나왔을 수도 있고 이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냐면요. 이것은 만약에 이게 의혹이 있다면 병역 관련되는 것은 이거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아마 저는 뭐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어쩌면은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또 고발건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지 이 문제를 지금 국회에서 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시간이 오래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진단서를 다시 끊자.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똑같이 또 조국 장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률적인 의혹에 해당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 모든 것들이. 그게 지금 접근 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일단 당시에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요. 정호영 후보자가 외과 의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랬어요. 예.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그 질환이냐면 그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이 나이 들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쓴 사람들한테 오는 노화성 그 퇴행성 질환인데 그게 젊디 젊은 학생한테 저렇게 나올까? 이게 디스크하고 틀리거든요. 디스크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뭐 농구를 하거나 급격한 운동을 할 때 그때 나타날 수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 저것도 이례적이군요. 그다음에 제가 찾아봤더니 척추관 협착증이 그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것보다 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5년 동안 의료비를 15만 원밖에 안 썼다. 뭐 아버지가 병원장이라서 뭐 공짜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그 석연치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저는 박진영 교수하고 생각이 틀린 게 뭐 지금 당장이라도 뭐 서울대병원이라도 가가지고 정확히 한번 판단을 해보자. 왜냐하면은 그 이게 외과적인 그러한 부분들은 쉽게 낫는 게 아니니까 예. 지금도 그러한 증세가 있다라고 하면 뭐 젊은이한테 0.몇 프로, 0.13%인가 척추관 협착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의학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 건데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은 증상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커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신승범 의원 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근데 이게 결국은 자 2010년도에 1차 검진 때는 2급 나왔는데 학교 다니다가 2013년도에 해보니까 척추협착증 나왔다. 그리고 그 후에 15년도에 재검 받아서 4급 받았다. 이 대목에서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볼 것은 이 대목이잖아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두 분의 MRI 검사가 잘못됐느냐. 그럼 이것도 자 경북대 병원에서는 아버지의 어떤 안 보이는 영향력으로 의사가 어떻게 봐줬다고 예를 들어서 만약 해치고 두 번째 그러면 병무청 CT 검사를 통해서 이것까지는 또 어떻게 넘어갔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 저 부분이 정호영 후보자의 변명이나 변소이기는 하지만 저 부분을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는가는 저 의문은 남는 거예요. 자꾸 저는. 그래서 안 믿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자, 아니 경북대병원 의사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지 그러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 CT를. 그 기억납니다. 그 우리 부원장 아들이었는데요. 제가 끊어줬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저는 저렇게 정황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드러나서는 계속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병원도 가보고 뭐 필요하면 언젠가는 검찰 수사가 들어가겠죠. 수사를 해야 될까요? 저 지금 당연히 아니라고 봐요. 왜? 아니, 검찰 수사라는 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범법이나 불법의 흔적이나 뭔가 있어야 수사 단서를 포착하고 기소를 전제로 뭐 사실을 밝혀 수사가 강제 수사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아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뭐가 나오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이게 분명한 위법 사실이라고 확인되면 당연히 수사해야죠. 김두수 총장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뭐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례를 안타깝게도 이 2년 전에 남기는 바람에 대한민국 어쨌든 장관 청문회가 앞으로는 뭐 검찰 수사와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이제 이 병역 관련 문제는 특히나 국민들도 뭐 아주 예민한 문제고요. 이 문제에서 만약에 이제 진단을 뭐 제3의 의료기관에서 받는다고 하면 조금은 흔적은 뭐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당선인도 부동시로 면제를 받았고요. 그전에 이제 국무총리를 했던 한교안 국무총리도 뭐 단마진이라고 두드러기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이제 그 힘 있는 사람 뭐 뭔가를 이런 또 의료에 아버지가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 이런 데 MRI를 이렇게 찍어서 사진을 제출하면 아무리 뭐 현장에서 CT를 찍었다지만 또 영향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차적으로 한번 제3기관을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조금 미진하다면 이제 정말 수사가 들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병역 관련이었고요. 저 딸 면접 만점 받은 것 이 부분에 관한 해명 한번 또 들어볼까요? 학사 편입 선발 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심사위원 배정은 시험 당일에 추첨으로 무작위 임의 배정하게 되어 누가 심사를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만점을 주신 심사위원회는 후보자님과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취재가 됐는데 추첨으로 배정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방들이 각각 다 과목이 다릅니다. 근데 그 과목들의 채점이 그냥 구술 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주관적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원하는 항목의 답을 모두 다 그 학생이 답을 다 말해 주어야지 만점이 되고, 그리고 만점을 받은 것은 그 외에도 뭐 여러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른 방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신성범 의원. 2년 전에 조국 전 장관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도 조국 전 장관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한 2시간 기자들한테 해명을 했지요. 그때 참 표정도 당당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만약에 정호영 후보자가 정말 떳떳하고 모든 일들이 다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참 답답할 노릇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자꾸 대비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어차피 뭐 대비될 수밖에 없어, 기억이 소환되는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확하게 보자. 그러니까 서류 위조하고 인턴 증명서나 이런 걸 위조하고 총장 표창장을 가짜 표창장 이런 거 만든 것은 하고, 이 부분 해석의 차이가 있는 이 부분은 다른 사실로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불법과 범죄 이렇게 하는 거하고 국민 정서 위반을 조금은 가르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같이 기억이 소환돼서 이렇게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은, 상황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만일에 정호영 후보자의 저 말이 또 사실이라면 또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그런 마당에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국민 정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아무리도 당신이 억울하더라도 그만두자라는 논리로 저는 또 한 사람의 장관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키면서 온 사회가 손틀고 일어나는 이런 행동은 좀은 저는 이제는 안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신성범 의원, 네.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지금 정호영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의대를 들어갈 때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의혹이 많고 이런 걸까요? 참 그 대목. 저도 주변에서 전부 다, 지금은 무슨 옛날에는 서울대 의대, 세브란스 고대 이렇게 순서가 정해 있어요. 지금은 전국에 있는 모든 의과대학이 다 차고 나서 서울대, 연대고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는 사회가 의사 출신이야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사실이 여러모로 확인되고 사회적으로도 뭐 어떻게 보면 존중받고 하는 이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뭐 다 아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 의대 편입이나 네. 뭐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그런 의견이 올라왔더라고요. 만약에 그 부모가 거기 병원장이거나 또 거기 교수거나 뭔가 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사람의 자녀들이 의대 편입을 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다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자.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국민적인 의혹이 커진다면 이번에 의전은 뭐 의대 편입뿐만 아니라 의전원 문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로스쿨 이런 법대 교수, 글쎄 저는 방법일 수는 있는데 이게 극단적이다. 국민들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모든 행정력과 동원돼서 하는 게 어떨까? 뭐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당장 드는 생각은 글쎄 이게 사회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믿어주느냐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를 하자고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또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공정과 상식, 윤석열 당선인의 브랜드 같은 건데 요즘에는 민주당이 더 많이 사용합니다. 정호영 후보자한테도 조국 전 장관 때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라.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윤 당선자의 40년 직이라는 정호영 후보자는 퍼도 마르지 않는 의혹의 화수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술 더 떠서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면서 40년 친구를 엄호했습니다. 대선 당시 본인과 부인 그리고 장모에 대한 의혹, 이른바 일명 본부장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태도와 똑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 것을 압수수색했습니까? 수사를 해야 팩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27년이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팩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친구니까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조 전 장관 때 같았으면 지금쯤 10곳은 압수수색을 했을 것입니다. 예, 저 부분입니다. 정진 변호사. 네네. 수사를 해야 팩트가 나올 것 아니냐. 저 부분 좀 아플 거예요. 네네. 팩트는 그냥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구린게 있는 사람이 스스로 스스로 자료를 내놓겠습니까? 수사라고 하는 것은 강제 수사인데요. 어거지로 뺏는 거예요. 압수하고 수색하고.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신성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뭐 장제원 비서실장도 이야기하고 그러던데 위조하는 거는 최악의 경우예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같이 그렇게 위조하는 케이스는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국민들이 경악을 했던 거고요. 아니, 서울대에서 형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서류를 위조해서 자식들 대학 보내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정호영 그 후보자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발상을 저는 사실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아까 보니까 9명 중에 그 심사위원 9명 중에 5명은 17점 주고 1명은 19점 주고 3명을 만점을 받았는데 그 만점 준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따라하고 불합격한 사람하고 차이가 6점, 8점인데 그런데 만점 받은 때가 60점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이고 사실이 51점인데 그럼 9점 차이가 나잖아요. 충분히 결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명확하게 이렇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두수 총장,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정말 그 팩트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서류만 가지고 또 현재 후보자가 제출한 말, 뭐 해명하는 말로 가지고는 이게 해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정말 이제 수사가 들어갈 정도로 어쨌든 깊숙이 자료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이 2년 반 전에 본인들이 했던 이런 조국 장관의 경우와 비추어 보면 그때도 무슨 팩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시에 본인들이 주장한 거는 권력형 부정 비리라고 했고 권력형 뭐 사모펀드라고 이야기해서 조국 장관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조국 장관의 부인과 아들, 딸에 관한 쪽으로 옮겨갔어요. 온갖 70군데의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민주공화국의 청문회에 한 어떤 뭐 전형을 새로 바꿔버렸는데 이게 여야가 뭐 내로남불처럼 이제 뭐 옛날에는 했고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듯이 그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도의 정말 사회적 논란과 이런 사회적 불공정성의 어떤 대표적인 이런 사례, 그러니까 어전원이라든지 이런 또는 뭐 로스쿨이라든지 이런데 여러 가지 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교생의 아빠 엄마가 교수일 경우에 이제 공저자로 등장한 논문이 엄청난 사람이 있다고 확인됐는데 아직 뭐 전수조사를 안 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포함해서 이런 문제 앞에 말한 대로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런 지금 이제 청문회 과정이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해명으로 했지만 이 해명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은 뭐 앞에 사례에 비춰보면 수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뭐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이죠. 김용태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시죠.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 후보자는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품격과 도덕성이 필수인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 공정을 바랐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는 거치에 대해 직접 결단해 주십시오. 억울해도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이건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태경 의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른바 국민 눈높이. 왜냐하면 장관은 정무직이거든요. 그렇죠.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억울하더라도 자진 사퇴해 주시는 게 맞다.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편입 절차상 불법적인 요소가 없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알아서 친한 관계에서는 알아서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의 정서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만약에 청문회를 한다면 철저하게 하겠다, 봐주지 않겠다 이런 마음 다 있어요. 아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예, 그렇습니다. 자, 신성범 의원. 저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 부분이죠. 저 예. 부분. 억울해도 그게 맞다. 저는 이제 저 대목에서 조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도 뭐 현실 정치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좀 자주 했던 편입니다만 억울해도 좀 더 나아가면 윤석열 당선인의 친구라니까 당선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신이 자진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막 함직하고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머리가 굉장히 아플 텐데 저는 이 대목에서는 저는 조금은 원칙적으로 또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인기는 없고 제가 뭐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국민 정서 내지는 눈높이라는 표현에 굉장히 정치인들이 하기 쉽게 저렇게 던지는 것은 저는 좀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예. 저는 진짜 청문회까지는 가보자. 청문회에서 아니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 의원들이든 새로운 사실을 갖고 나왔을 때 대답하는 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 안 풀리면은 그때는 단안을 내려야 되지만 지금 의혹 수준에 그리고 또 냄새 난다 내지는 절 수가 있냐라는 이 수준에서 덜컥 철회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정치 현실에서 만약에 그만둔다 칩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봤던 정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낙마한다면 그 다음 타겟을 찾을 테고 이거는 뭐 불법이 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철학과 펴기 전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저는 모를 수 있다는 정치 현실을 저는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꾸만 조국 전 장관 때 일을 소환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임명할 때 했던 얘기들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박진영 교수,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금방 말씀하시는 건 이제 당선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사퇴해 주는 것이 맞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선인의 친구가 아니면 저는 이분이 임명됐을지조차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조국 장관권을 소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조국 장관의 애초에 의혹이 뭐였냐면요. 사모펀드 의혹이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이었고 자녀들의 입시 관련되는 것들은 의혹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70여 번의 그 압수수색을 하고 흔히 하는 말도 탈탈탈 털다 보니까 나온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조국 장관 건과 이게 왜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주체적 의혹이 더 정확합니다. 아버지가 병원장으로 있는 의대에 편입을 한 겁니다.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권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서 수사한 양과 시간을 비교하면 여기는요 지금 일주일도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도 똑같이 병역 관련 의혹들이 있고요. 입시 관련 의혹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법률적 의혹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보다 더하면 더했지 여기는 전혀 제가 보기에는 뭐 조국 장관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청문회 절차에서 검증이 되겠지만은 법률적 의혹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대한민국 검찰 지금 검수완박 이야기하면서 이 거학에 대해서 늘 자기들이 앞장서서 수사했다고 하는데 왜 수사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서 정혁진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검수완박 다뤄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검찰이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때처럼 수사에 들어갔다고 쳐요. 네네. 그랬는데 지금 5월 3일까지 국회에 통과하고 법안이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네네. 가정입니다. 네네. 뭐 3개월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서 없어지면 이거 끝까지 검찰이 밝혀낼 수는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예 기간 3개월이라고 하는 게 3개월을 더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아니고 3개월 동안 기존의 검찰청에 있었던 기록들을 다 경찰청으로 옮기라는 거거든요. 예. 그 사건 옮기는 데만 3개월로도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조차도 사실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있을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6대 수사권, 그러니까 이게 6대 범죄가 이렇게 막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그 검찰청법 시행령 들어가면 아주 찍어가지고 요거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고 저는 판단되지도 잘 않고 예. 수사하려면 지금 경찰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면 됩니까? 경찰은 수사할 수 있죠. 예. 김두수 총장, 그러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논리상으로 보면 경찰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주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살검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 중립성과 이렇게 그 수사기관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은 또 동일하기 때문에 옛날에 검찰이 주도한 그런 수사권이 아니라 이제 경찰이 더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번에 지금 그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수사도 지금 경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정호영 장관 후보자 의혹 살펴봤습니다. 이제 검수완박 들어가 보죠. 지금 국회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7시까지 다 모여라 법사위에. 지금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전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있습니다. 5시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지금 아마 만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표를 냈는데 지금은 박범계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표를. 박 장관 얘기를 들어볼까요? 김호수 검찰총장의 고뇌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법사위 출석하는 날이었는데 어제 휴일날 사표 제출을 공개한 그 고뇌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의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했고 아시다시피 그러나 이제 공개한 것은 어제였고 청와대도 알고 있으니까 사표를 전달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 일들이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 중으로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사표를 반려하고 김호수 총장 들어오시오. 얘기를 좀 해봅시다. 박진영 교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특별한 말씀 없이 그냥 김호수 총장의 의견을 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김호수 총장이 저는 사표를 내는 것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회피성 절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과거에는 이 기소 수사에 대해서 분리를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총장이랑 검찰의 수장이 조직의 수장이 되었는데 이 조직에서 어쨌든 권한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니까 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표를 내는 그것도 하나의 회피성이고 대통령께서도 제가 봤을 때는 총장이 사표 낸다니까 만나는 주는데 이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저는 의견을 내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의를 반려한 것은 어떤 뜻일까요, 신성범 의원? 대통령 입장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검찰총장 시절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자기는 나름대로 검찰 내부를 따돌아가면서 타협한 게 6대 범죄 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놓는 걸로 그러면 공수처와 국수본의 국가수사본부의 확립으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다 없애겠다고 하니 내부적으로도 자기도 본인도 화가 났을 테고 내부적으로도 총장이 책임지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일 평검사 회의도 있다고 하니 총장을 안 만나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기서 속도 조절하다든지 김 총장 말이 옳다고 손들어줄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되면 남는 거는 뭐냐? 다시 그러면 검찰이 더
뭐 벌벌 끓거나 아니면 김호수 총장이 사표를 이미 제출했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들고 대통령에 전달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출근 안 하고 총장실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검찰 지도부 공백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자, 김두수 총장. 일단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이 이제 검수완박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법안이 통과가 돼서 들어왔을 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총장 입장이 매우 중요한데 검찰총장이 저리 반발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뭐 돌아가는 여론이나 여러 경로를 해서 이제 의견을 듣고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곤욕스럽긴 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원래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 설립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이제 반발도 있고 이 검찰과 경찰이 이제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중간 타협안으로 6대 범죄 수사를 남기고 이제 이렇게 좀 타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정상적으로 좀 가동이 되면 되는데 공수처가 너무나 작은 조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수사관도 한 30명, 총직원이 70명밖에 안 되니까 어느 작은 시골 지청보다 더 작은 규모다 보니까 공수처가 성과도 못 내고 오히려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검찰 개혁의 그래서 한국의 이 준사법 시스템의 재정비에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대선과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의 이런 도전이 결국 대통령까지 나와버렸으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이것이 권력기관으로서 가장 비대한 대한민국 기관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치적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권력기관으로 남기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 이것은 그 원칙을 확인하고 그냥 그 기존에 밝힌 대로 이제 국회에서 입법이 되면 그제사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히지 그 전에는 이 문제에서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더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일단 김호수 총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대통령이 그 원칙만 확인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김두수 총장 저는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호수 총장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그렇고 총장을 이렇게 임명하기 전에 검증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혹시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이렇다. 그리고 검찰의 그 수사권을 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같이 하고 그럴 때 그 임명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다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은 두 분 다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청문회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맞다. 근데 다만 생각이 뭐냐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속도를 어느 정도 세게 내서 좀 더 완벽하게 할 거냐 아니면 어느 지점 정도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서 천천히 그 권한을 정리할 것인가 그 차이인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그 검찰총장은 다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그 전에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국회의원들 권성동 지금 이제 원내총무도 원내대표도 그 옛날에 이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는 법안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 원칙을 확인한 거고 구체적인 개혁이 들어갔을 때 저항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는 김호수 총장이 사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박진영 교수가 얘기했나요?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김호수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검찰 내부에서도 없을 거고 여당 야당 공이 없을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되면 10년 후배거든요.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요. 학번으로는 9학번 차이가 나고 연수원 기수로는 7년 후배인데 그런데 뭐 모양도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잖아요.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두 분이 제가 이거 뽑아왔거든요. 예.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에요. 이거 그 두 분이 이제 두 법조인이시니까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좀 다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검수완박 뭐 장기적 단기적 그런 걸 떠나가지고
법률안 자체가 이게 가관이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 국민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법률안이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단적으로 이 개정안 200조의 4를 갖다 제가 봤더니 형사소송법에 영장 청구할 때 경찰은 신청한다라고 쓰고요. 검사는 청구한다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이 법률안 개정한 거 쭉 봤더니 검사가 들어있는 부분은 그냥 기계적으로 빼낸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검사 또는 뭐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검사를 빼내니까 사법경찰관이 주어가 됐는데도 청구가 아니고 신청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헌법상 영장 청구권도 경찰이 검찰한테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가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헌법상의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형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경찰이 검사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검사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인권옹호 직무 방해죄로 처벌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으로는 검사가 어떠한 명령도 사법경찰관한테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정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 같은 그 법을 갖다 보면 그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증권선물위원장이 그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고발하느냐? 경찰청장이 아니고 검찰총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이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그 법적인 권한이 없어지니까 공정거래법을 하든 뭐 지금 뭐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검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이제 성폭력 범죄 피해자 관련해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검찰총장이 검사장에게 그 전담 검사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법이 진짜로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너무나 누더기 같은 법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좀 시정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대로 다듬어지지도 않았다 이 말씀이죠. 자, 지금 이렇게 화면에 법사위 모습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7시에 민주당이 제1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자,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 여야 원내대표 발언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이번 그 기회에 그동안 수십 년간 논의해왔던 그런 검찰과 경찰의 그런 과도한 독점적인 그런 권한을 이제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그 때가 왔고 그게 4월 임시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 배어 있습니다. 이번 4월 임시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라고 하는 뜻을 모았고 국민들께 그런 우리의 진정성을 잘 알려나가자 이런 취지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소위원회 소집 과정에서 우리의 국민의힘 간사와는 그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검수완박법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권력자만 좋아지는 이 법. 그래서 제가 죄인 대박, 국민 독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은 대박을 치는 것이고 국민은 독박을 쓰는 겁니다. 신성범 의원이 이제 법사위 소위원회를 소집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절차상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제1소위는 뭐냐면은 주로 법무부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 쟁점인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절차에 따라 심의하겠다는 거고요. 제2법안심사소위는 다른 부처의 법안을 만지는 상원 같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가 총 18명인데 의원 구성이 11대 6대 1이에요. 11인 민주당 18명 가운데 6명이 국힘, 1명이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죠. 법안심사 소위도 제가 볼 땐 저렇게 되면 아마 절대 다수가 절반 이상이 민주당 의원일 텐데 오늘 심사를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추진하는 건데 보시는 대로 국회의원들이 올라와서 왜 우리하고 협의 없이 하느냐 몸싸움이나 좀 항의가 벌어질 수도 있고 심사를 해본들 다시 저게 쟁점이 되면 결국은 저기서는 안 하고 안건 조정위로 넘어가겠죠. 3대 3이라는. 근데 실제로 4대가 될 텐데. 그래서 저는 그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의 모습을
진짜 간다. 우리 진짜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라고 봐야죠. 4월 국회에서 과연 처리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국 캐나다 순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에 좀 차질이 생깁니까? 차질이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이게 첫째는 물론 공식 순방이기 때문에 김상희 국회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기고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무게가 국회 부의장이 넘기면은 어떤 의미라는 게 다 나오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돼서 본회의까지 일사불란하게 넘어갈 거라는 걸 알면서 국회의장이 다 넘기고 간다. 전체 권한을 그게 부담되는 대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철저하게 국회의장에게 제발 사회권 넘겨주고 가세라고 이야기했지만 일부 권한을 넘겨준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은 국회의장 외국을 나가게 되면 네. 사회권을 이렇게 넘겨주고 가야 부의장이 사회를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아니 외국으로 가면 의장이 부재 중이면은 당연히 이렇게 부의장이 갖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절차는 제가 보기에 제가 갖고 있는 국회법의 상식으로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의사 갖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죠. 예. 제가 현역 활동할 때는 넘겨주고 하는 절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넘겨줘야.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상황이 되겠네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박진영 교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도 저기 사회권을 지목해서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부의장이 2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그 사례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회의장은 탈당을 해서 당적이 없습니다. 예. 당적이 없는데 부의장들은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하는 말로 이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당적이 있는 부의장을 지목해서 사회권을 맡겨서 진행한 예가 과거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을 나갈 때 그냥 뭐 순서대로 부의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의장이 그러면은 지금 4월 국회 만약에 박병석 의장이 사회권을 넘기지 않고 외국으로 떠난다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 김상희 부의장이 그 사회권을 받게 된다면 아니 안 넘긴다면. 안 넘긴다면 불가능해지죠. 예. 네. 넘기겠습니까? 저는 뭐 넘길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김두수 총장도 그렇게 보세요? 일단 안 넘기고 외국에 가서 5월 1일까지 계속 계신다는 거는 그거는 국회 일정을 일체 중단하라는 뜻이니까 그것도 뭔가 정치적 의사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의 입장에서는 순리대로 본다면 당연히 외국을 순방하면 그동안 본회의가 열릴 것을 대비해서 사회권을 넘기고 가는 게 순리고요. 안 넘긴다는 거는 본인이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명시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박병석 의장한테는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넘기는 게 순리다. 이게 민주당 주장이고 안 넘기는 게 순리다. 이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보니까 어떤 게 순리인지 국민들은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김호수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나왔다고 합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검수완박에 대한 문제점을 대통령께 상세히 말씀드렸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또 검사들 바빴습니다. 오늘 고검장 회의가 열렸고 내일은 또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고검장 회의에 참석했던 검사장들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아니하고 학자나 시민단체 또 실무자인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됐을 때 그 나타날 혼란이 너무 저희 눈 앞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절절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히 짧게 얘기하면 이제는 이제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경찰에만 고소장을 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 나는 피의자가 아닌데 피의자로 둔갑이 되었다. 이런 억울한 점이 있으셔도 검찰에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박진영 교수. 지금 일단 여론상으로는 너무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더 높긴 아까 저희 합니다. 우리 검사분도 왜곡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보완하면 되는 거죠.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범죄의 99.2%를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답니다. 대부분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6대 범죄만 남겨놨는데 실제로 이제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 뭐 어떻게 판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공수처는 왜 만들었겠습니까? 공수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 법에 대한 태도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경성헌법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법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게 시행을 해가지고 또 부작용이 있다면은 또 국회에서 또 뭐 다수당이 또 바뀌고 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신상범 의원 의견은요? 저는 저 검사들 가운데 아까 여한석 고검장 예. 같은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편인데 굉장히 조용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 저 정도 나오면 검찰 내 분위기는 미루어 짐작이 된다.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돼.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하면 나 진짜 말 그대로 범죄 피의자들을 없애고 피의자, 범죄인들을 빨리 잡아들여서 피해를 구제하는 게 목적이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렇게 서두를 법안이 아닌 거는 분명한 거예요. 너무 허점이 많고 졸속을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은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자, 공수처 만들어졌는데 또 중수처는 언제 만든다는 거지. 그러면은 검찰청은 어떻게 되고 한국형 FBI는 뭘 이야기하는지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무조건 지금은 마음이 급하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수사권도 다 가져와. 당신들은 수사해서는 안 돼. 이것 외에 대안이 있나요? 국민을 위한 대안이? 김두수 총장, 전국이 더욱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인수위를 거치고 또 청문회를 하고 거기에서 또 이게 개혁 법안이 나왔으니까 이 삼중고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